어머니, 집이 왜 이래요? 집이 왜 텅 비어 있냐고요? 이사 가려고 짐 싸서 다 내보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며느리의 비명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현관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건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소파가 있던 자리엔 바닥 스크래치만, 벽엔 액자 자국만 남아 있었죠. 식탁 위엔 쪽지 한 장. 어머니, 설마. 아들 현우가 멍하니 서 있고 손주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라진 집.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건 다름 아닌 미숙, 바로 그 할머니 본인이었죠. 대체 이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석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새벽 5시, 미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살, 반찬 가게를 30년 운영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거실에선 아들 가족이 단잠에 빠져 있었죠. 어머니, 오늘 아침은 괜찮아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며느리 은주의 말이었습니다. 3일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미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점심때가 되자 은주는 손주들을 데리고 외식을 나갔습니다. 저녁엔 아들 현우가 회식이라며 집을 비웠고 미숙은 또 혼자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손주 지민이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미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며 동그랑땡까지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지민이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설레는 마음으로 상을 차렸는데 은주가 현관문을 열며 등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친정에서 음식 다 시켜뒀어요. 케이크도 유명한 데서 주문했고요. 은주는 미숙이 차린 음식들을 슬쩍 치워버렸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엔 고급 베이커리 케이크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녀 지민이는 케이크만 신나게 바라봤죠. 그날 밤 미숙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난주 놀이공원, 그저께 고깃집,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미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그럼 여기는 누가 집 보고요? 며칠 전 은주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 정도쯤이야. 미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손엔 건물 관리비 고지서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관리비가 이번 달만 80만 원이에요. 은주는 고지서를 미숙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미숙이 소유한 건물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3층짜리 상가였습니다. 12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죠. 미숙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머니 혼자 쓰시는 것도 아닌데. 은주의 목소리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관리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알아볼게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아니, 괜찮다. 내가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건물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은주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으로 내는 건데 왜 저렇게 신경을 쓸까? 며칠 후 아들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저녁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은주가 요즘 관리비 때문에 신경 쓰이나 봐. 엄마, 그냥 넘어가요. 은주도 집안일 신경 쓰느라 예민한 거예요. 현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주말 미숙은 오랜만에 친구 정아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죠. 은주가 관리비 타령을 하더라고. 미숙이 털어놓자 정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내 건물인데 내가 관리비 내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 같이 사는 식구니까. 미숙아, 그게 아니잖아. 너 혹시 눈치 보이는 거 아니야? 정아의 말에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괜찮아.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 일이야. 미숙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은주가 서류 봉투를 들고 미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거실 테이블에 펼쳐진 건 두툼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은주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말했죠. 어머니, 건물 말이에요. 지금 팔면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상속세? 네. 요즘 부동산 세법이 바뀌어서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세금만 몇 억 나올 수도 있어요. 은주는 서류를 넘기며 형광펜으로 그어진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계산식이 빼곡했죠. 미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감정가가 10억이라고요? 네, 전문 감정사가 평가한 거예요. 요즘 그 동네 시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작년에 옆 건물이 14억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났죠. 그런데 1년 만에 4억이나 떨어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수료 항목 보세요. 중개 수수료랑 법무사 비용까지 다 포함이에요. 은주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미숙의 눈엔 뭔가 석연치 않은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항목이 2번 들어간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좀 천천히 생각해 봐도 될까? 어머니,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쳐요. 매수자가 당장 계약하고 싶어 해요. 은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순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며칠만 시간을 줘. 내가 좀 알아보고. 어머니가 이해 못하셔도 당연해요. 이런 건 전문가 영역이니까요.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 믿으셔도 돼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건물인데 내가 좀 더 알아봐야지. 알았어요. 그럼 내일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수자가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은주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30년 전 남편과 함께 번 돈으로 산 그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미숙의 전부였죠.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류 속 숫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미숙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숙은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은주와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미숙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뭘 말해? 그냥 보내면 되지. 어차피 혼자 계셔도 외로우시잖아. 미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죠. 그리고 건물 처리하면 12억이야. 세금 빼고 10억은 건지겠지. 그러면 애들 학원비도 해결되고. 근데 엄마가 서명 안 하시면 어떡해? 서명? 내일 아침에 받아낼 거야. 가계약 이미 넣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실 거야. 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죠.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건물 처리하면 골치 끝이네. 응. 빨리 정리하자. 미숙은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지만 몸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은주가 미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숙은 부은 눈을 감춘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토스트와 우유만 놓여 있었죠. 은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건물 계약건 기억하시죠? 제가 어머니 명의로 이미 가계약 넣었어요. 뭐라고? 매수자가 급하게 원해서요. 계약금도 벌써 들어왔어요. 이제 본계약만 하시면 돼요. 은주는 서류를 펼치며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그 볼펜을 바라봤죠.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어머니,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빨리 서명하세요. 그때 핸드폰에 아들 현우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명 안 하면 위약금이랑 세금 폭탄 나와요. 가계약 깨지면 우리 집안 망해요. 미숙은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죠.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서명하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숙은 볼펜을 쥐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나는 너희한테 물려줄 재산만 있는 노인네일 뿐인가 보구나. 은주는 그런 미숙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구시네요. 미숙은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거실을 나갔죠. 혼자 남은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숫자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죠.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정가 10억, 중개 수수료 3천만 원, 법무사 비용 2천만 원.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자 똑같은 항목이 또 있었습니다. 중개 수수료 3천만 원. 미숙의 눈이 가늘어졌죠. 이거 2번 들어갔네. 그리고 감정가. 작년에 옆 건물이 14억에 팔렸는데 1년 만에 4억이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중복, 감정가 축소, 위약금 조항 누락. 72살 할머니의 손놀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죠. 서류의 허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주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하셨어요? 빨리. 은주의 말이 멈췄습니다. 미숙이 서류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빠른 속도로 숫자를 계산하고 항목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이거 수수료 항목이 2번 들어갔네. 3천만 원씩 2번. 그게. 그리고 감정가. 작년에 옆 건물 14억에 팔렸는데 1년 만에 4억이나 떨어질 리 없어. 너 시세 조작했구나.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없네. 가계약 넣었다면서 왜 위약금 조항이 없어?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나 25년 동안 회계사무소 운영했었다. 이런 서류는 수도 없이 매일 봤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죠. 미숙은 서류를 집어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계약? 사기야. 이건 계약금 들어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말이야. 이 서류로는 법적 효력도 없어. 어머니, 잠깐만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고 내가 직접 변호사 만날 거야. 그리고 이 서류 전부 검토받을 거고. 미숙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모습이었죠. 은주는 뒷걸음질 치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이제부터 넌 내 가족이 아니야. 미숙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집에 들어온 현우가 어머니와 마주쳤죠. 엄마, 어디 가세요? 변호사 사무실 가. 내 와이프가 사기치려고 했거든.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 이제 안 참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25년 전 함께 일했던 변호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미숙이에요. 오랜만이죠. 이틀 후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가계약도 거짓이고 서류 조작도 심각하네요. 예상했어요. 그런데 미숙 씨,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미숙의 건물 관리비 내역이 떠 있었죠. 최근 3년간 관리비 입출금 내역인데 매달 80만 원씩 빠져나간 돈이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어요.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총액이 2,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도 횡령이죠. 미숙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관리비가 많다고 불평하던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게 다 연극이었던 겁니다. 고소하시겠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아내인데 손주들의 엄마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소할게요. 일주일 후 경찰이 미숙의 집에 왔습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증거가 다 있습니다. 동행하시죠. 은주가 끌려가는 모습을 현우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했죠. 경찰이 떠나고 나자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죠. 현우야, 넌 나를 방치했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비겁하게 눈 감았잖아. 엄마, 정말 몰랐어요. 은주가 그럴 줄은 몰랐던 게 아니야. 모른 척한 거지.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란 말로 나를 묶지 마.
난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짐 싸서 너희들 당장 나가. 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 가족은 모두 집을 떠났죠. 미숙은 텅 빈 조용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그날 저녁 미숙은 오랜만에 친구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나 혼자 살기로 했어. 잘했어, 미숙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가 눈부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사흘 동안 미숙은 혼자 제주도를 돌아다녔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바다를 보고 아무 걱정 없이 걸었죠. 핸드폰도 꺼놨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텅 빈 거실, 소파가 있던 자리에 바닥 자국, 벽에 남은 액자 흔적. 역시 다 가져갔네. 미숙은 빈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현우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엄마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사실 이 모든 건 미숙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가기 전 미숙은 현우에게 말했었죠. 엄마가 여행가 있는 동안 너희 짐 빼. 이 집은 내가 정리할 거야. 현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냉정하게 돌아섰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이용하지 마. 난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그렇게 미숙은 제주도로 떠났고 아들 가족은 짐을 싸서 나갔던 겁니다. 며칠 후 미숙은 건물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감정을 받으니 14억이 나왔죠. 세금을 제하고도 12억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미숙은 오랜만에 정아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죠. 건물 팔았어.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잘했어. 그 큰 집에서 혼자 있는 것도 쓸쓸하잖아. 응. 그리고 정아야. 미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나 뭔가 해보려고. 나처럼 당하는 노인들 많잖아. 정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금융사기 예방 강의 같은 거. 내가 회계 일했으니까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숙아, 정말 멋진데? 미숙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72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죠.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하는 거야. 응,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차를 들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죠. 미숙은 새 아파트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투룸이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미숙아.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6개월 후 작은 구민회관 강의실에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죠. 미숙은 강단에 서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인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미숙은 스크린에 사례를 띄웠습니다. 건물 매매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모두 미숙이 직접 겪었거나 연구한 것들이었죠.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도 가족한테 당할 뻔했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냈죠. 며느리가 제 건물을 헐값에 팔려고 했어요. 서류를 조작하고 관리비를 횡령했죠. 그런데 저는 25년 동안 회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챌 수 있었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에 신고했죠. 미숙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미덕이 아니에요. 독이에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자 여러 노인들이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서류 가져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미숙은 하나하나 상담을 해줬습니다. 72살 할머니의 눈빛은 20대 청년처럼 빛났죠.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숙아, 오늘 강의 어땠어? 좋았어. 정말 보람 있더라.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미숙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응. 이제 진짜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잘했어, 미숙아. 전화를 끊고 새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거실. 혼자 사는 공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죠. 미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탁자 위엔 다음 주 강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상속사기 예방법이었죠. 미숙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잘 지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현우야, 난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알아요, 엄마. 각자 잘 살자.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숙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죠. 화면 속 자료를 보며 미숙는 작게 웃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뭘까? 미숙는 답을 찾았습니다.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미숙의 새 가족이었죠. 내일도 힘내자. 미숙는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72살,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